정치 인터뷰 시작합니다. 기자 김원장입니다. 북한이 어제 쏘아 올린 ICBM은 동해상으로 매우 고각으로 쏘아 올렸는데 그래도 15,000km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을 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병사들, 미 정부 당국은 한 8,000명 정도가 쿠르스크에 있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오늘 모신 이분은 김일성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탈북했고 최근까지도 국가보훈부의 장관 정책보좌관 하셨던 분입니다.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탈북하신 지 한참 되신 거죠? 예,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네. 여쭤볼 게 많습니다. 다 무거운 주제밖에 없네요. 네. 그래도 자기소개 먼저 좀 듣게 하고, 워낙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셔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래요? 간단하게요? 네,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평양에서 온 김금혁이라고 합니다. 91년생이고요. 2009년에 김일성 종합대학을 입학을 했다가 2010년에 이제 베이징으로 유학을 나갔다가 유학을 하던 도중에 북한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저의 생각이 바뀌고 또 그 바뀐 생각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친구들과 독서회 활동도 하고 그러던 와중에 그런 활동들이 발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이제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게 2012년에 네. 일어났던 일입니다. 약 12년 됐네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보시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네. 카메라 보셔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몇 해 전에 KBS에 있을 때 방콕 특파원 할 때 특파원 방에 이렇게 TV가 뉴스가 틀어져 있잖아요. 예. YTN, KBS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그 태국 코디네이터 분이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그 뉴스를 딱 보고 이거 북한 한국말 잘하시는 분이죠. 이거 북한 뉴스인가요? 무슨 말 드리고 싶냐면 우리하고 일본, 북한만 뉴스를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제 말은 편하게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국 스타일로 할까요, 그러면? 우리 미국 스타일로 할까요? 네. 잘은 못하지만 그렇게 할까요? 네. 네. 무거운 이야기를 몇 가지 여쭤봐야 되는데, 최근에 그 친우크라이나 매체가 텔레그램에 올린 그 동영상 우리도 많이 기사화됐는데 예.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 봤습니다. 전우들 다 죽고 나만 살아남았다. 네네. 그거가 진짜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언론 그 영상을 공개한 쪽이 친우크라이나 네.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위 여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 영상 자체만 놓고 평가를 한다면 그 영상에 등장한 병사가 사용하는 말투는 분명 제가 듣기에는 그리고 제가 다른 다수의 탈북민들에게 들려준 바로는 평양 말투, 평안도 말투가 맞다. 평안도. 예, 네, 라는 네. 어떤 전언이 다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 가지를 녹취를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네, 물론 그 깨끗하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네, 네. 이게 아무래도 부상자이다 보니까 네. 부상이 좀 심각한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깨끗하게 들리진 않았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좀 특징적으로 찾을 수 있는 표현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의해서 러시아 땅크나 혹은 장갑차가 무덤으로 변했다 이런 네, 네. 표현들은 사실 땅크라고 했을 때는 북한식 그 탱크를 땅크라고 표현을 하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의 기갑 차량을 장갑차라고 북한은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등등 여러 가지 그 병사의 어떤 증언에서 이 북한식 표현을 상당 부분 저희가 많이 유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증언만 놓고 봤을 때는 북한 병사가 맞을 확률이 좀 높다. 하지만 요즘은 또 딥페이크 기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지전도 그러니까요. 요즘은 또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00% 그것은 사실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좀 성급한 판단인 것 같고 하지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기엔 그래도 그 녹취에 나오는 북한 말투는 평안도 말투가 분명해 보인다. 네, 하지만 이 시기적으로 정황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추가 기울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사의 먼저 소속이라든가 임무라든가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 북한의 선발대가 이 쿠르스크 지역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인과 어떤 산발적인 교전을 벌였다라는 소식들은 좀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연장선에서 우리가 본다면 북한의 또 대규모 부대가 투입되기 전에 어떤 소규모로 네. 선발대가 들어왔다가 결국은 다 전멸당하고 한 명만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후속 보도의 차원이 아닐까라는 그런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그 살아남은 사람이
뚜렷하게 우리말로 할아버지로부터 조국 해방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럴 줄은 몰랐다. 네네. 조국 해방 전 6.25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6.25. 표현하죠. 예, 그렇죠. 북한에서. 정확히 그렇게 네.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실제 이렇게까지 딥페이크를 하긴 참 어렵습니다.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 어제 KBS와 단독 인터뷰했어요. 예. 부인했어요. 지금 현재 쿠르스크에 투입된 건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사실이라면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인정을 해야 우리 정부로부터 뭐 하다못해 뭐 하나라도 더 요구할 수 있단 말이죠. 네. 뭐 다양한 가능성을 좀 낳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일단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현재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사이에 교전은 없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고요. 하지만 왜 예를 들어서 만약 교전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어야 협상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적인 교전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대규모적인 교전이라든가 지금 현재 대규모적으로 투입이 됐을 때 비로소 이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교전 사태를 인정하고 또 다른 어떤 선택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뭐 매우 우발적인 또는 국지전이었을 거고 본격적으로 배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예. 우리는 뭐 지금 짐작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서 다 언론 보도고 외신 보도들인데 이제 한 많게는 15,000명, 2만 명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지금 뭐 언론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네. 보통 한 12,000명에서 13,000명 정도의 규모가 파견된 것으로는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마주쳐야 될 문제는 과연 이 파병의 병력의 수가 이 12,000명에서 머물 것이냐라는 문제거든요. 현재 김정은이 노리고 있는 것이 과연 이 12,000명을 파병을 해서 내가 파병을 했네 이런 식의 어떤 생색내기 용인지 아니면 이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의 어떤 궁극적인 승리를 원할 것인지를 우리가 놓고 따져봤을 때 조금 더 후자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김정은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본인이 어떤 이 전쟁 승리에서 일정 부분에 기여를 해야 러시아로부터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승리를 위해서 만약 더 추가적인 병력 파병이 필요하다면 또 그런 어떤 병력 파병도 서슴지 않을 북한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 더 많은 어떤 북한 병사들의 어떤 그 사상자 수가 나올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어찌 보면 남의 전쟁에 우리 민족의 젊은이들이 10,000명 가까이 지금 사실상 끌려간 거 아니에요. 참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의 급격하게 중국과 멀어지고 급격하게 이제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상당한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우리 보좌관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사실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미스테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북중 관계의 파탄이거든요. 그 큰 이슈는 없는데 어느 순간 완전 남남이 됐어요, 정말. 그죠? 정확히 표현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 10년 동안 북한을 모니터링하면서 이 북중 관계 발전에 대해서 꾸준히 팔로우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팔로우업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감정의 어떤 골이 깊어질 만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정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는 사이가 멀어지겠구나라고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갑자기 어느 순간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재 중국에 파견 나가 있는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의 귀국을 놓고 중국과 북한 사이에 서로 의견 대립이 발생한 것이 좀 몇 년 전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의견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채 몇 년 동안 이어져 오다가 갑자기 그것이 이제 다 하나의 어떤 갈등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로만 일단은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시기 동안 이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그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코로나 때문이었고 비자는 이미 다 만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비자가 완료된 이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들여보내려고 했었고요. 중국은 그것이 합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들이 현재 북한 당국에게 상당한 양의 캐시를 벌어들이는 캐시카우기 때문에 이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이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중국과 좀 입장이 달랐습니다. 근데 중국은 일시적으로 다 들어갔다가 신규 파견되는 노동자들은 다시 받겠다라는 입장이었고 북한은 만약 그들이 다 들어왔다가 중국이 안 받아주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조금씩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네. 서로 선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얘기가 잘 안 되던 것이 한 2년 전의 일입니다. 그게 쭉쭉 이어져 오다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실 2023년이라든가 2022년에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계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계기마다 해서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본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위기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대를 찾다가 그것이 러시아와 눈이 맞아서 그러니까 러시아의 니즈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포탄이라든가 총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들여오는 것이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처한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찾다가 두 국가 사이의 니즈가 맞아 떨어지면서 갑자기 북한의 추가 러시아로 확 기울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살당한 게 이복형이 김정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레이시아에서 네. 독살당했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그때 김정남의 뒷배가 중국이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었잖아요. 예. 죽기 전까지. 예. 그런 것도 작용을 좀 했을까요? 그러니까 급변 사태 때 나 죽으면 북한이 저 사람을 세우려고 했단 말이야. 이런 부분도 작동을 했을까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이 워낙 베일에 쌓여져 있는 나라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저희가 좀 정보를 파편적으로 수집을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정남의 뒷배 역할을 중국이 해줬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마카오에 거주하던 당시 이 김정남의 어떤 호위라든가 그런 것들을 중국이 담당했던 부분도 있고요. 김정남 이전에 또 장성택으로 또 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이 김정은의 라이벌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어떤 뒷배는 항상 중국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역설적으로 좀 뒤집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중국은 결국 김정은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역시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인지를 하고 있었고 중국은 언제든지 본인을 쳐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럴 동기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럴 여러 가지 이유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중국의 어떤 그 간섭이라든가 혹은 중국의 여러 가지 영향력을 좀 두려워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설명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북한의 교역량, 북한 경제가 뭐 사실 매우 작지만 어쨌든 교역을 하는데 교역량의 거의 99%가 통계적으로 보면 중국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정은 입장에서 먹고 살려면 중국 이건 너무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중국의 눈밖에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죠. 이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있고 미국 제재가 있지만 사실 중국에서 주는 중요 없이 못 산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우리 생각과 너무 달라요. 중국을 벗어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상식적인 판단 기준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저희 모두가, 그러니까 북한을 연구하는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북한 경제의 90% 이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중국과 멀어지게 될 경우 이 90% 이상의 의존도를 결국은 북한이 완화시키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누군가를 찾아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북한은 전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 그리고 뭐 김정은은 그것을 러시아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러시아와 중국은 아예 다른 나라 아닙니까? 경제적인 캐파가 아예 다른 나라고 그리고 중국이 북한에 가지고 있는 핵심 이익과 러시아가 북한에 가지고 있는 핵심 이익은 전혀 다릅니다. 너무 큰 차이가 나죠. 그렇죠. 이 레벨이 비교할 수 없는 레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왜 김정은이 갑자기 저렇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판단들을 지속해서 하고 있는 것일까가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고요. 저러다가 혹시 우리가 정말 모두 예측은 못하는 또 다른 행동으로 할까봐, 즉 어느 정도는 독재자라 할지라도 예측 가능한 선에서의 독재가 훨씬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독재자가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그 주변 국가들은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러시아 파병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중국과의 관계를 파탄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제 미 대선 이후에 더 만약에 또 트럼프 후보가 집권하면 이건 이제 잠시 후에 더 여쭤볼 건데
이럴 경우에 이제 미중 관계가 더 분명히 멀어질 거고, 그죠? 북한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서방 세계의 압력이 더 세질 경우에, 예. 또는 뭐 어떤 일부의 어떤 무력이 가해질 경우에 중국이 과연 도와주겠느냐? 중국은 사실 거기까지 개입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교역 국가고, 그렇게 해서 서방 세계와 물리적 충돌은 절대 할 수 없는 나라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서방 세계에 대한 수출이 끊기는 순간 중국의 성장률은 뭐 급락할 것이고, 그럼 시진핑 정부가 이 레짐이 무너질 텐데,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네. 결국 내가 위험할 때 중국이 날 지켜주겠느냐? 결국 그러면 저 멀리 있는 큰 나라인 러시아한테 가자. 이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분석도 일가견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이익은 어떤 북한 내의 어떤 체제를 지키고 어떤 독재자를 본인들이 보호해주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그 영토 안에, 즉 한반도 북쪽에 대한민국이나 혹은 주한미군이 진주를 해서 압록강을 기점으로 중국군과 대한민국 국군 혹은 주한미군과 대치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가장 큰 목표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상황 변경을 허용치 않을 것이고, 그 상황 변경이 오기 전에 아마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중국이 먼저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의 체제가 불안정기에 들어서면, 즉 북한이 현재 그 레짐이 북한 체제를 지키지 못해서 급변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될 경우, 중국은 누구보다 빠르게 그 사태에 개입을 해서 한반도 북쪽의 영토에 대해서 본인들의 영향력을 투사하려고 할 것이고, 뭐 그들이 직접적으로 다스린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친중 정부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게 함으로 인해서 그 영토에 대한 영향력을 꾸준히 확보하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정은도 동일한 걱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보다 그 말씀이 훨씬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김정은 주변의 엘리트들 중에 상당 부분은 중국과의 어떤 네트워크가 좀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제가 사실 표현을 확정적으로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부분만큼은 조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김정은 주변의 대부분의 엘리트들은 중국과의 어떤 그 밀무역 관계, 그리고 우리가 흔히 관시라고 표현하는 중국 고위층과의 어떤 그 관시에 의해서 본인들의 현재 어떤 그 부유한 삶이라든가 북한 사회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과 북한 사이의 무역 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쪽은 어쩌면 중국일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일정 부분 본인들이 손해를 보면서라도 북한이라는 체제가 유지가 되고 안정적으로 굴러가야 그것이 중국의 어떤 안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눈 감아주고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불법적인 활동들을 허용해주는 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 김정은이 저렇게 계속 시진핑의 심기를 건드리고 뭔가 엇나가기 시작하면은 중국이 가장 먼저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북한 고위 엘리트들의 어떤 생존권을 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압록강을 기점으로 해서 신의주와 단동을 오고 가는 그 수많은 밀무역 차량들, 그런 것들에 대한 통행을 강화하고 그 통제를 강화하고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즉 대북 유엔 제재에 의해서 막혀 있는 여러 가지 사치 품목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중국이 만약 통제를 한다면 북한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약 한 달도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북한의 내수 시장이 뭐 사실 존재하지도 않고, 북한이 내수적으로 뭔가 생산을 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는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생필품, 그 생필품 가운데서도 고가의 생필품 거의 대부분을 다 중국의 수입에 의존을 하는데, 중국이 그걸 통제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북한의 엘리트가 그때 가서도 김정은에게 충성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살짝 의문이 듭니다. 그 엘리트들에 의해서 그 뒤에는 중국이 있고, 그렇게 해서 김정은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약간 좀 그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도 여전히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체제를 유지하는 힘은 아직도 막강하다.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로 넘어가 볼게요. 그 전에 이제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 파견돼 있는 게 확인되고 있으니까. 군생활 하셨어요? 저는 북한에서 면제였습니다. 김일성대 가면 안 가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김일성대생들은 보통 군 면제입니다. 7년이 뭐 10몇 년 하나요? 복무를? 지금은 조금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들었는데 7년에서 10년 사이로 7년, 알고 10년. 있습니다. 예. 몇 살에 입대하죠? 17살, 18살 이때 입대를 합니다. 지금 쿠르스크에 가 있는 북한군 중에는 그럼 10대도 많겠네요. 초기에 우리 정보당국이 분석한 바로는
아주 정예 부대 폭풍 군단이 파견됐다라고 이제 파악을 했었는데 네. 조금 더 실체를 들여다보니 폭풍 군단이 파견된 것은 맞는 거로 보이는데 그 폭풍 군단 내에서 최정예 병력 즉 베테랑들이 파견된 건 아니다라는 것이 또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네. 입대한 지 이제 1년, 2년, 기껏 해봐서 3년 된 정도의 병사들이 지금 많이 나가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우리 정보당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폭풍 군단이라는 게 어떤 부대예요? 폭풍 군단은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폭풍 군단이란 말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폭풍같이 이제 진격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특수작전군의 이 목적은 결국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 제1선에서 전선을 돌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무장을 가지고 빠르게 어떤 산줄기를 타고 대한민국의 어떤 남부로 침투를 하거나 혹은 뭐 비행기를 타고 강화를 하거나 바다로 들어오거나 등등의 어떤 그 침투로를 따라서 네. 이제 우리의 후방을 교란하고 요인을 암살하고 납치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부대, 우리 특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담보하는 것보다 러시아가 담보하는 거 굉장히 약하지 않아요? 그 믿음의 끈이 러시아하고는? 저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김정은은 그걸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러시아가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 러시아의 푸틴에게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품목의 상위 리스트를 보면 가장 첫 번째가 ICBM, 이 핵탄두의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같은 걸 요구하고 있고요. 또 위성의 정찰 위성에서 이제 그 굉장히 고정밀도를 자랑하는 정찰 위성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핵 잠수함 기술. 북한은 아직 그 핵 잠수함이 없거든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수십 대의 잠수함들은 다 재래식 디젤 잠수함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그렇죠. 네.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러시아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분류하고 있는 무기들은 전략 무기들입니다. 이 전략 무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만 보유하고 있을 때 그 효용 가치가 극대화되는 것이지 너도 갖고 있고 너도 갖고 있고 너도 갖고 있으면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생각은 러시아도 분명히 할 거란 말입니다.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 등 이런 강대국들이 일부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러시아도 어쨌든 그 해당 기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북한에게 그 기술을 유출냈을 때 또 제3자, 제4자로 또 다른 어떤 재유출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최대한 시간을 끌 거로 보입니다. 약속은 하겠죠. 뭐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북한의 요구 조건들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은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이고 약간의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찔끔찔끔 조금씩 주기는 하겠지만 결국 네. 궁극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 초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북한의 효용 가치가 과연 러시아에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네. 때 지금 김정은이 러시아에게 올인하는 그 전략이 과연 맞는 전략이냐라는 부분을 짚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어떤 대가를 약속받고 청년 만여 명을 러시아 땅으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가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그렇게 받는 대가가 또 제대로 나눠지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에게. 네. 그 미사일 이야기 하셨으니까 예. 어제 쏜 ICBM은 보시기에 그쪽의 전문가시잖아요. 기술력이 좀 향상됐다고 볼 수 있나요? 아주 자잘한 어떤 기술력의 향상은 네.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뭔가 화성 18형의 그 기존에 북한이 발사 시험을 했던 그 화성 18형과 두드러지게 차이나는 점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점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결국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보유한 ICBM의 최종 검증 단계, 즉 이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북한이 과연 확보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확인할 수가 없었고 한미 정보 당국, 특히나 미 정보 당국의 어떤 그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ICBM 기술 그리고 어제 발사한 그 ICBM 역시 한국과 미국을 효과적으로 위협하기에는 아직 수준이 다다르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만큼 여전히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부호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시험 발사한 그 화성 19형 북한은 뭐 완전 무결한 미사일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네. 그 미사일이 발사된 그 이동식 발사 차량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화성 18형 때 사용했던 그 차량과 동일한 차량입니다. 네. 이 바퀴가 11개 달려있는 우리가 이걸 11축, 12축 이렇게 부르는데요. 한쪽이 11개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이 11축
그 TEL 차량을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이할 만한 발전은 없었다. 뭐 사거리라든가 뭐 탄두부가 커져가지고 뭐 다탄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여주기는 했는데 사실 다탄두는 북한이 예전에도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고요. 사거리를 늘리는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사실 아닙니다. 그냥 그 추진체를 얼마나 더 길게 가져가느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와 이건 정말 획기적이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부분은 없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뭐 기술의 발전이 없었다고 우리가 전혀 위협을 안 느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그 자체로도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북한의 도발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돌리는 것은 또 맞는 것 같습니다. 탄도의 대위권 재진입 기술은 왜 더 보강이 필요한 거예요? 이 탄두라는 것이 결국은 미사일을 발사 올려서 성층권을 뚫고 올라가는 곳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뭐 여러 가지 위성 발사 기술이라든가 북한이 이걸 98년부터 시험 발사하고 있거든요. 네. 뭐 광명성 1호라든가 이런 위성 발사의 형태를 따라서 이제 뭐 그때도 뭐 대포동 미사일이니 뭐니 하면서 꾸준하게 이 추진체를 대기권 밖으로 올리는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그건 위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다시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던 그 추진체, 즉 탄두부가 이제는 추진체와 분리를 해가지고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하는 기술이 필요한 건데 그때 재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압력과 온도, 그 결국은 그 마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온도가 발생하거든요. 탄두가 그 위에서 깨져버리면 뭐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합금 기술, 그 탄두부를 감싸고 있는 그 합금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네. 불에 녹지 않고 어떻게 안전하게 땅까지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탄두가 이제 안전하게 폭발을 하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네. 그 기술이 입증이 안 되면 떨어지는 과정에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압력과 온도를 견디지 못해서 알아서 공중에서 폭발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모든 어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이미 다 한 번씩 검증을 통해서 보여준 바가 있는데 여전히 북한만 그걸 보여준 바가 없습니다. 보통 이 보도를 보면 북한은 발사하는 장면만 보여주고요. 재진입하는 장면은 늘 안 보여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자, 뭐 핵미사일이라는 게 이제 탄두하고 미사일인데 미사일 기술은 거의 완성됐다. 예. 네. 그러니까 추진체 기술은 네. 사실상 상당 부분 우리가 위협을 느낄 만큼의 어떤 추진체 기술은 있다. 네. 네. 그럼 이제 탄두는 이제 핵을 과거에 플루토늄을 추출하거나 우라늄 농축은 뭐 보란 듯이 꽁꽁 숨겨야 할 텐데 예. 뭐 서방 세계가 너무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런가요? 뭐 문 열어놓고 막 보여주고 있으니까 몇 달 전에 네. 우리 여기서 우라늄 농축하고 있다 세상에 그걸 뭐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탄두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탄두 부분에 있어서 일단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들어가는 그 탄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증이 필요하지만 네. 사실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미국에서 본토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그 지원 전력을 차단하는 역할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ICBM을 보유한 이유는 미국에 대한 어떤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진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어떤 대한민국에 직접적으로 뭔가 타격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 중단거리 미사일들의 그 탄두는 정말 위협적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의 현무 미사일보다도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네. 그런 또 전술핵이라든가 뭐 전술 탄도 미사일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전술핵 무기 이게 문제입니다. 이 전술핵 무기라는 건 결국은 뭐 핵 ICBM에 들어가는 그 탄두에 들어가는 핵 폭탄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위력이. 네, 네. 그거 하나면 정말 도시 한 10개는 날아갈 수 있는 위력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전술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위력은 안 되는데 한 개 소도시 정도를 날릴 수 있는 즉 위력을 축소한 게 전술 네. 핵무기고 보통 위력을 축소한 전술 핵무기들은 탄두가 작은 미사일에 들어갑니다. 즉 이제 그 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중거리 미사일 이런 데 네, 들어가거든요. 그런 기술은 북한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위협적이고요.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고요. 별의별 곳에서 다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잠수하면서 뭐 시험 발사하는 것도 그동안 그렇죠. 몇 번. SLBM의 어떤 기술도 북한은 상당 부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또 SLBM을 즉 뭐 그 김구독함이라고 부르는 그 또 잠수함을 또 이번에 새로 개발했는데 네. 물론 그 개발하자마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좀 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잠수함도 SLBM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으로 이제 북한이 개조한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 전에야 갖게 된 그런 SLBM 잠수함을 북한은 이미 여러 척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ICBM 발사 같이
그 정도의 규모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나 우리 정보 당국이 이미 그쪽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발사체 움직이고 이러면 다 이제 트레이싱 하고 있다고 그렇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전술핵 이런 건 어디서 이게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뭐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한 기술들을 쭉 나열해 보면은 네. 그 중에서 좀 핵심적인 것은 호수에서도 발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호수 안에 있다 갑자기 SLBM이 튀어오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물론 네. 그건 보여주기 차원이었고 전술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긴 하는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네. 또 최근은 아니었죠. 한 몇 년 전에 북한이 그 공개한 그 미사일은 달리는 열차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즉 미사일 발사 차량을 열차에 싣고 이제 이동하다가 갑자기 열차에서 발사를 했거든요. 즉 이제는 사실상 북한은 언제 어디서든 본인들이 마음먹은 시점에 마음먹은 장소에서 발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건 역시도 우리 군사 전문가들은 전술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꼈을 때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기차가 달리다가 거기서 미사일이 발사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트럼프 후보가 미국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뭐 50%, 51%는 지금 의미는 없겠지만, 예. 네,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한다면 어떤 걸 협상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소수 의견을 가져가겠습니다. 네. 지금 대부분의 어떤 북한 전문가들, 특히나 또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연구하시는 학자분들과 제가 최근에 얘기를 나눠보면 김정은은 그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 또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제스처를 취할 것이고 김정은이 거기에 화답을 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들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뭔가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것이 트럼프는 그렇게 하고 싶을 수 있는데 김정은은 이미 다른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가 김정은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 아니라 본인의 지지도를 위해서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떤 인기라든가 본인이 결국은 전 세계가 골치 아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구세주로서의 그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이것을 활용한단 말이죠. 그 상황을. 하지만 김정은은 그런 트럼프의 활용에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화려한 소맨십에 다시 당해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어찌 보면 미국을 대놓고 위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 특히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 나토 혹은 미국이 레드라인이라고 그어놓은 그 참전을 아주 거리낌 없이 감행을 하고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12월 말이나 돼서야 투입이 될 거다라고 했던 것도 보기 좋게 깨지면서 결국은 지금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전투가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 결국 지금 북한은 미국이나 나토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그들의 어떤 상호 이익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오직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약간 그런 들소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물론 교감은 있겠으나 예전만큼의 그 신뢰관계가 회복이 될까? 혹은 이제 너무나 그러기에는 김정은이 너무 멀리 가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시점에 지금 북한군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 간의 어떤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그럼 나토는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나토의 이제 회원국들을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김정은과 관계를 좋게 가지려고 한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김정은이 과연 그러면 트럼프의 말을 듣고 모든 어떤 파병군을 뺀다? 그것도 사실은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둘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브로맨스는 관계가 완전히 또 그렇죠. 이 브로맨스는 좀 끝난 게 아닌가. 조금 유통기한이 지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소수 의견입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브로맨스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 혼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제 트럼프라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상대방, 협상 대상자를 누르는 그 압력의 정도가 우리 상상 이상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세게 누른 다음에 협상 테이블로 데리고 와서 과거에 보면 뭐 중국과의 관세 협상 같은 거 보면 그렇죠. 뭐 시진핑도 누르는데 그렇게 눌러서 협상 테이블로 끌고 와서 또 굉장히 높은 관세를 부르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 이런 지원하고 이런 거 사줄게 하고 그 약속도 안 지키잖아요. 네. 과거에 하노이나 싱가포르 회담 때 어떤 부분에서 정말 잘 나가다가 팍 그 협상이 끊어졌는지 혹시 이제 그 뒤에 백악관 참모들이나 해서 이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뭐
나오긴 했잖아요. 예. 좀 종합을 해주시면요. 그때는 왜 깨졌어요?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제 많이 공개가 됐기 네. 때문에 이제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제 아시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그 김정은과 어떤 트럼프 사이의 만남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8년 1월 1일에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네. 이 신년사를 발표를 통해서 그 전까지 즉 2017년 후반기에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누가 먼저 핵 버튼을 누르냐의 경쟁 관계였거든요. 네, 네. 기억하시겠지만 뭐 저 리틀 로켓맨이라고 부르고 막 폄하하고 네. 나한테는 더 큰 발사 버튼이 있다. 뭐 화염과 재앙에 휩싸일 것이다.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곧 전쟁 나는 것 아니야라는 그런 분위기가 오고 갈 정도로 분위기가 매우 험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북한이 또 그때 핵실험도 진행을 했었죠. 2017년에. 그러다가 2018년 1월 1일에 갑자기 북한이 모든 모멘텀을 바꾸면서 그 기조를 바꾸면서 평창 올림픽에 참가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연장선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도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 북한이 가지고 있던 전략은 뭐였냐면 2017년까지 어떤 그 긴장 관계 혹은 도발의 수위를 최고치로 끌어올려서 본인이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카드를 확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6차 핵실험도 했고 다륙탄도 미사일도 했고 SLBM 시험도 했고 즉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일단 트럼프와 마주 앉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도발들을 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한테는 선물인 것이죠. 긴장 관계가 최고조로 이른 상태에서 트럼프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즉 트럼프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트럼프한테 심어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트럼프도 북한과 협상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북한도 네.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었죠. 자, 북한이 원했던 건 간단합니다. 북미 협상을 통해서 대북 유엔 제재를 해제하겠다. 그리고 북미 협상에 올라올 수 있는 카드는 북한이 원래부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영변 핵실험장 혹은 영변 여러 가지 풍계리 핵실험장이라든가 영변 핵시설 이런 것들을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 파괴 이런 것들은 사실 북한이 포기할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끌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겠다. 혹은 북미 수교까지도 나아가겠다가 네. 북한의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트럼프의 어떤 돌발적인 행동에 의해서 하노이 회담 때 막혔죠. 싱가포르 회담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구체적인 어떤 딜이 오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서로 교감 단계, 친분을 쌓아가는 단계였고 구체적인 딜, 서로가 원하는 패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건 결국은 하노이 회담이었는데 네. 북한이 원하는 것과 그 북한이 포기할 수 있는 것과 미국이 내놓은 것은 전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는 할 수 있는 범위였고요. 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태도와 의도를. 영변 핵시설은 있으나 마나한 시설이니 그것 말고 너희가 감추고 있는 강선의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달라고 한 네. 겁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자라고 했더니 김정은이 펄쩍 뛰면서 했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냐. 트럼프에게 직접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 그것 때문에 결국 최선희 외무상을 비롯한 북한의 모든 관료들이 사색이 되어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결국은 이것은 북한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회담이 결렬되었고 저녁 식사까지 지정되어 있었지만 네. 결국은 둘이 헤어진 것 오후 아니겠습니까? 2시인가 3시에 그냥 깨졌습니다. 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북한이 최근에 공개한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이 바로 트럼프에게 보내지는 메시지입니다. 포기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공개를 한 겁니다. 김정은이 이번에 갔을 때 당시 북한이 2017년, 2018년에 가지고 있던 우라늄 농축 시설보다 약 2배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축 시설의 어떤 그 장비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요. 네. 그 부분을 대놓고 공개한 것은 트럼프에게 자, 당신이 포기하라고 했던 우라늄 농축 우리 시설이 이만큼 키워놨다. 여기 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고 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미국 협상 카드를 다시 가지고 와라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앞서 김 보좌관 이야기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너무 멀리 가버렸다. 예. 그 맥락과도 연결되네요. 그렇죠? 이번에 우라늄 농축 시설 이렇게 공개한 거 보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하는 걸 보면서 과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김정은은 트럼프의 당선을 바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저의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바로 그 공개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이 공개가 되면 불리한 후보는 트럼프 후보거든요. 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뭔가 여러 가지 어떤 미국의 어떤 유리한 그런 것들을 가져오겠다가 레버리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트럼프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인데 네. 아예 북한이 그 공약이 실현되기 이전부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네. 공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난초한 쪽은 사실 바이든 쪽이 아니라 그 해리스 후보 쪽이 아니라 네. 트럼프 후보 쪽이거든요. 해리스 후보 쪽은 봐라 북한이 저렇게 도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여전히 성립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김정은은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강선입니까? 이번에 우라늄 그 어디가 있다는 건 오픈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오픈을 안 했지만 네. 한미 정보당국이 유추하고 있는 장소는 평양의 남부, 대동강의 남부 강선 일대라고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한미 정보당국이 딱 어느 지점인지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만약에 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포격할 수 있을 정도로 공습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위치도 알고 있나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네. 후보가 찍은 거죠. 트럼프 후보가 당시 대통령 그 하노이 회담 때 그 지역에 있는 핵시설을 공개해라라고 위치까지 정확히 지도해서 찍었기 때문에 북한이 화들짝 놀란 겁니다. 과거에 보면 뭐 저 핵실험하고 이럴 때 뭐 그 위에 뭐 저 뭡니까 뭐 무슨 원소 그 양까지 대기지에서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확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한미 정보당국이 알고 있고 김정은도 이제 그거 들킬 염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는 그냥 공개해버린 거군요. 네. 대신 우리가 이만큼 키웠다. 그렇죠. 우리 이거 포기할 의사가 없다. 포기할 그렇죠. 생각 없다. 네. 너무 큰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나 예. 주변국 관련국들이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이 비핵화로 끌고 가려면 뭘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네요. 사실 답변 드리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비핵화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비핵화에 관련해서 북한과의 회담에 이제 많은 참여를 하셨던 외교 전문가분들 속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는 네.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비핵화를 목표로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회담을 지금까지 진행을 했고 북한의 어떤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그 모든 노력들이 약 10수년에 걸쳐서 다 허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더 이상의 어떤 본인들의 핵 능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고 북한이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히나 헌법 개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 북한과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협약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이라는 겁니다. 즉 북한도 이제는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역할을 할 테니 그 지위를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북한과 국제사회가 회담에서 마주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핵 군축 그리고 어떤 핵무기 어떤 여러 가지 개발 제한 이런 거지 비핵화는 아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의지가 북한이 매우 강합니다. 제가 볼 때 완전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저는 알기로 프랑스 핵 이후에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걸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뭐 파키스탄 물론이죠. 다. 네, 뭐 파키스탄, 인도 다 뭐 네. 암묵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있는 거 알지만 이제 인정은 안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 결국은 핵 확산 도미노를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거지만 북한도 그런 어떤 공식적인 인정을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정도의 어떤 암묵적인 인정을 바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레버리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북한은 핵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 비핵화보다는 핵무기 불용화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용화는 비핵화랑 어떻게 다릅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요즘 최근에 제시하고 있는 개념이긴 합니다만 비핵화와 불용화는 핵무기를 갖고 있되 핵무기를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불용화이지 않습니까?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위협할 수 있고 그것이 그들의 협상 수단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민국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즉 안보의 어떤 그 밸런스 오브 파워가 완벽하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이득을 가져가면서 우리를 압박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핵 능력을 보유하는 것, 즉 물론 핵무기 자체 개발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멀리 나가는 일이겠지만 그보다는 대한민국도 북한의 핵무기에 맞서서 핵 대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장치 혹은 도구 혹은 뭐 여러 동맹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북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아까 이제
김정은 레짐 자체는 김 보좌관 보시기에는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보면 그래요. 무슨 소요 사태가 있거나 이런 소식은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외교관들도 보면 뭐 잊을만 하면 한 명씩 이렇게 그 다들 뭐 어떻게 보면 지배층이잖아요. 이렇게 예. 탈출을 하고 보면 근데 그 균열 조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균열의 조짐은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눈에 띌 만한 그런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얘기는 편합니다. 뭐 북한의 붕괴론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얘기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은 또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지만 최근 올해 들어서부터는 저도 좀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현재 김정은이 내리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비합리적인 결정의 연속들을 보면서 과연 저런 정책의 어떤 정책의 어떤 연속성이 보장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그 정책의 합리성을 우리가 주로 논할 때 전혀 그 합리성이 지켜지지 않고 특히나 너무나 비현실적인 요구 조건들을 그 아랫단의 간부들한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저 체제가 유지가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어떤 뭐 내부 소요 사태의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김정은의 어떤 저런 왔다 갔다 하는 명령 체계 그리고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명령 체계가 실패할 시 모든 책임은 김정은은 지지 않고 다 간부들에게 지우면서 숙청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환멸나는 방식의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엘리트들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정보 당국이 좀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례로 한 가지 예시를 가져온다면 김정일 시대 때 넘어온 북한의 엘리트가 약 50명 정도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한 6명, 7명 되는데 숫자는 정확히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김정은 시대에 넘어온 사람이 약 130명 정도입니다. 약 3배 가까이 많거든요. 그 말은 김정일 시대 때의 엘리트의 삶과 김정은 시대 때의 엘리트의 삶을 비교했을 때 여기가 더 팍팍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의 근간을 지탱해주는 엘리트의 이탈이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김정은 체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어떤 원인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개인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김정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모습 때문에 그 원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 오던 체제가 갑자기 흔들리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좀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후계 구도를 성립하는 과정도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비현실적이거든요. 왜 저렇게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과정이거든요. 어떤 충분한 이해 과정도 없고 충분한 설득의 과정도 없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딸을 데리고 와서 이제부터 후계자다라고 하면서 지금 후계자 수업을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북한 주민들이 과연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중국, 소련, 뭐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 전체를 통틀어서도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 말은 그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레거시라는 것인데 그걸 다 무시하고 지금 너무나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뭐에 쫓기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도 안정적일 거냐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유은 통치라고 하잖아요. 과거에 이제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그 유훈으로 통치하고 있다. 그 정도로 우상화가 심했는데. 그 최근에 제가 어느 전문가 분께 들어보니까 아버지와 그 통일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두 나라 이국 뭡니까 한반도 두 국가론이죠. 두 국가론을 하고 있으니까 통일과 관련돼서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유물들 다 허물고 있다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유물들을 허무는 것에 더해서 올해부터는 얼마 안 됐어요. 한 이번 달인가요? 이번 달부터는 북한에서 주체라는 연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그 주체라는 연호는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주체의 원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도 왕조 시대 때 그 황제들의 어떤 연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북한은 김일성을 어떤 태양으로 보고 김일성이 태어난 생일, 즉 1912년 4월 15일을 태양절로 기념을 하고 매해 4월 15일이 되면 태양절을 매우 성대하게 기념을 했고 주체라는 연호를 꼬박꼬박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주체라는 연호를 사용할 수 없고요. 마찬가지로 올해 4월 15일부터 태양절을 태양절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김정일이 태어난 날은 1942년 2월 16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41년에 태어난 것으로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북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42년 2월 16일이거든요. 그날은 광명설절이라고 부릅니다.
광명성절 이것도 이제 부르지 못합니다. 그냥 네. 2월 명절, 4월 명절로 격화시켰습니다. 즉 할아버지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위상이라든가 북한 주민들이 그들에게 느끼는 노스텔지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본인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본인의 어떤 리더십을 강화시키는데 저해가 된다라고 판단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를 지우고 김정일을 지우고 오히려 또 어떤 부분에서는 김정일의 어떤 여러 가지 업적에 대해서 폄하하는 듯한 행동도 보이거든요. 선대의 어떤 그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워딩을 사용할 정도로 폄하합니다. 정말로요? 예. 그 통일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선대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가 이 문제에 오랫동안 매달려 왔다라는 워딩을 직접 사용할 정도로 내려치기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김정은의 어떤 그 통치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들 계층은 젊은 계층도 물론 장마당 세대로서 이 한류를 경험한 세대도 물론 그런 생각을 하지만 노년층, 김일성 시대의 어떤 북한의 화려했던 시대를 기억하는 계층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네. 그들 입장에서는 이 애송이 김정은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실패를 볼 때마다 김일성 시대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김일성의 어떤 여러 가지 업적을 지우고 김일성을 폄하하면 본인들이 우상했던 사람에 대해서 격화시키는 그 행위가 물론 표면적으로는 따르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이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존립 기반 자체가 뭐 투표로 당선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백두혈통의 그 혈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인데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부인한다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사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뭐 김정일 위원장은 잘 모르겠지만 김일성 주석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나 이런 굉장히 강력할 텐데 그걸 흔들면서까지 뭐 네. 그 흔드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 자신의 존립 기반 자신의 뭐 정권에 굉장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네. 근본적으로 국민들에게는요. 네. 북한 주민들에게는 평양 이제 떠나오신 지 10년이 넘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예. 평양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요? 지금 예를 들어 과거에 뭐 무바라크나 뭐 저 리비아나 시리아 정권 넘어갈 때 보면 이제 그때 저 핸드폰 모바일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네. 정보가 전달되면서 번지면서 야 우리가 이런 독재 체제에 우리만 이러고 살고 있구나. 북한은 이제 철저하게 통제한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드라마도 좀 몰래 본다고 하고 그 선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을까요? 조금 세대별로 조금 우리가 구분지어서 설명을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91년생이고 북한학을 연구하는 그 학계에서는 이 91년생들을 장마당 세대라고 부릅니다. 장마당이라는 건 북한의 시장 시스템인데 네. 이 시장 시스템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장마당 세대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은 시장 친화적인 사고방식에 굉장히 그러니까 네.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북한에서의 한류 문화를 가장 앞장서서 이끌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장마당 세대가.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전체 세대 구성을 놓고 봤을 때 가장 김정은 체제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김정은 체제도 이 장마당 세대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돌발 행동이라든가 혹은 그들의 사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회의 단계 이런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오직 장마당 세대를 타깃으로 한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해서 그 반동 문화 사상 배격법, 평양 문화어 보호법, 청년 사상 교양 보장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틀어서 북한의 3대 악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반동 문화 사상 배격법은 본질적으로 봤을 때 이 청년 세대가 지나치게 남한 문화에 동화되어 있고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니까 이 한국 드라마를 보는 행위 자체를 아예 반국가 범죄 행위로 규정을 지었고요. 단순히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한 사람에 한해서는 15년형의 교화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유포한 자, 즉 친구들끼리 돌려본 사람에 한해서는 사형에 처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사형에 처한 사례가 작년 한 해만 약 30건 가까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살해된 사람들은 중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즉, 이 청년 세대에 대해서 이제는 북한 당국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그것은 그만큼 청년 세대, 이 장마당 세대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세대고 북한 당국의 어떤 여러 가지 사상적인 세뇌가 가장 먹히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쟁 중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통제하려는 자와 통제에서 벗어나는 자 간에 알게 모르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022년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이것도 이제 북한이 공개한 자료입니다. 우리가 뭐 빼낸 자료가 아니라 네. 북한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물리교사가 30대 중반의 중학교 물리교사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을 만들었다가 적발된 사례가 북한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 정당에 가입한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 이런 엘리트 계층이 그 정당에 가입을 했었고요. 행동 강령이나 준칙 같은 것들도 보면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선호가 굉장히 깊게 깔려 있는 그런 어떤 당령들을 만들었다가 결국은 발각이 되어서 고초를 겪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북한 체제에 대항하는 움직임이 알게 모르게 많은 곳에서 지금 발산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참 이제 우리가 흔히 급변사태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 그게 진짜 어느 순간 우리가 보기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데 저 정권이 벌써 몇 년째예요, 그죠? 예. 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언제 균열이 가고 언제 무너질지는 참 예견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해서는 상정은 하되 그것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즉 왜냐하면 돌발 변수기 때문에 그 돌발 변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은 결국은 사실 정말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네. 그건 또 그것대로 재앙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하든 발생을 하지 않든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를 해서 다양한 준비를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은 전 어디 가나 항상 드리고 있고요. 결국은 준비가 되어 있는 자만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정말 다양한 각계 분야의 사람들이 결국 어쨌든 그런 신념 하나만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즉 뭐 북한의 급변 사태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 북한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기본권을 찾는 날, 그리고 우리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정상적인 국가에서 정상적인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쯤은 다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고 방금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시각에도 12,000명의 북한 청년들이 인도의 어떤 인도주의적인 사각지대에 놓여가지고 결국 네.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현재 김정은 정권 치하 아래서 상당히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강요받고 있는 이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돌려야 만약 어떤 급변 사태가 왔을 때 우리가 그들한테 좀 할 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북한 주민들도 그런 급변 사태가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시나리오 중에 가장 물론 우리 예측이 맞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어서 정권이라는 건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 시나리오 중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건 어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내부 엘리트들의 균열? 현재로선 약 2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네. 첫 번째는 김주에게로 후계 구도가 완전히 넘어가는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권력의 암투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선호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력 체계가 결국은 그 독재 권력 사이에서 또 독재 권력 사이로 넘어가는 그 네. 과도기 단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현재 김주애가 굉장히 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주애에게로 권력이 넘어가는 것은 정당성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물론 그것을 쌓기 위해서 지금도 공개적인 횡보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업적 쌓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 보여주기식이고 북한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 깊게 들어가지는 못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북한에서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만약 성립이 된다면 김여정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업적 면에서 봤을 때는 김여정도 꽤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오빠인 그 김정은을 항상 밀착 경호하면서 밀착 수행하면서 북한 대중에게는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이고, 그리고 연륜으로나 봤을 때 연륜, 경륜 다 통틀어서 봤을 때 김여정이 산술적으로 그 김주애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의 엘리트들 입장에서도 김주애에게로 권력이 넘어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권력의 공백이라든가 혹은 불안정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차라리 김주애에게로 넘어갔을 때 그 권력의 공백이 김여정으로 넘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공백이 채워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권력이 불안정해져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을 북한 엘리트들도 바라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 북한 엘리트들은 안정적으로 북한을 이끌 수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모와 이제 조카의 난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 경우의 수도 분명히 있겠네요. 네, 네. 이런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두 네. 번째는 사실 지금 북한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방송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 뻘짓 중에 하나가 네. 좀 네. 순화시키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북한의 병사들을 대거 파견한 건데 네. 이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안 알려질 수가 있겠어요? 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군대 갔다고 해서 그렇죠. 어느 날 사라졌다가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상당수가 죽음으로 돌아올 텐데 그게 어떻게 안 알려지겠어요? 그 미국 그 주 유엔 미 대표 그 주 유엔 미 차석 대표는 그런 말도 썼습니다. 바디백으로 돌아갈 것이다. 시체 네, 네. 가방에 담겨서 돌아갈 거다라는 유엔 안보리회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말을 네. 할 정도로 사실상 그들을 대부분은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당할 겁니다. 근데 북한이 이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도 이 파병의 정당성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이 상황을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북한 당국도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고요. 그들도 적당한 어떤 그 단어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쉬쉬하고 있는 건데 저는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결국 주거 밑에서 돌아온다면 이 부모들의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12,000명에서 끝날 일입니까? 결국은 약 8만 명, 10만 명의 북한 병사가 추가로 파병이 될 것이고 그들 중에 대다수는 결국은 부상당하거나 죽거나 그 경우의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설령 살아서 돌아온 병사들의 입은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도 아시겠지만 파병당한 병사들의 가족들을 지금 다 한 곳에 모아놓고 정보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 구금시켜 놓고 있습니다. 일정한 마을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즉 이런 어떤 분노, 즉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바치겠다라고 결의한 친구들이 결국은 다 죽음으로 돌아왔고 이 북한 당국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을 때 저는 정말 그때 민심이 폭발할 수 있는 임계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게 오히려 어쩌면 빨리도 올 수 있겠다. 내년 초, 내년 중반 정말 불안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2년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에서 영어 영문을 전공하시다 졸업은 못 하시고 오신 거예요? 예, 졸업을 못 하고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급하게 왔습니다.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예, 그래서 네. 그래서 베이징에서 바로 들어오셨는데 그 과정은 공개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살아보니까 어때요? 12년 한국 살아보니까? 뭐 가끔은 헷갈립니다. 제가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같기도 하고요. 네. 예, 뭐 적응을 잘했다라는 표현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뭐 예컨대 2002년 월드컵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네. 하도 관련 콘텐츠를 많이 보다 보니까 마치 경험한 것처럼 마치 제가 네. 경험한 것처럼 막 안정환 선수의 이 반지 키스도 막 제가 본 것처럼 네. 그런 착각이 될 정도로 저는 열심히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참 뭐 짧게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행운인지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또 헬조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들이 느끼는 고통도 그들 나름의 어떤 큰 고통이라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느꼈을 때는 진짜 헬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정도는 헬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자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좀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북한은 아주 매우 특수한 공간이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동남아의 그 큰 도시에서 살다 와도 우리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고 그렇죠. 발전해서 한참 살다 오면 정말 우리나라 살기 좋다 이런 건 느껴요. 네. 그렇지만 이제 한국인이시니까 네네. 끝으로 그러면 그래도 우리 사회의 이런 부분은 우려된다. 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하나만 여쭤볼까요? 네. 북한에서 오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다 당연히 우리 시스템을 좋아하고 찬양하시죠. 그건 누구나 당연한 건데 보시기에 한국에 살면서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려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려하고 걱정하고 고쳐나가야 한다는 게 있다면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사회가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조금씩 천천히 배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더 배워야 되는 점도 있고 또 제가 더 몰라서 그렇게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점점 우리 사회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 사이에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저는 만약 그런 어떤 단기적인 이익을 바라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파이를 깨는 것이고 우리의 그릇을 깨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단 뭐 정치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대한민국은 존속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거둬왔던 그 휘황찬란한 발전을 뒤로 하고 더 큰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려면 사회가 조금은 하나로 좀 단합될 필요가 있고 물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였던 순기능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국익을 놓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서는 우리가 조금 머리를 맞댈 때는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갈등이 첨예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손을 잡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이고, 너무 공감이 됩니다. 12년 전에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갈등 구조가 더 심해졌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갈등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그 헤게모니라고 할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보따리 더 커졌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전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부장관 했고 우리 탈북해서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부장관의 설명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